들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행보가 계속되면서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양안 동맹이 붕괴됐다. 나토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 계속되고 있네요. 새해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국제사에서 폭주를 했죠. 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오고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네. 거듭 주장하고 무력 사용도 배제 않는다. 그리고 이에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 합의를 했던 캐나다에 대해서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했고 네. 아프간 전쟁에서 싸웠던 유럽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선에 물러나 있었다라는 비하 발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대상이 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들이 어떻게 이런 미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 내부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등 서방의 권위 있는 언론과 저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미국과 동맹의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란 말은 애초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교역망에서 공급망에서 제해버리려고 그렇죠. 한 시도였죠.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디커플링이랬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다 들리니까 약간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약간 좀 완화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미국에 대한 동맹국 쪽 반응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마크 알려주시죠. 카니 총리의 연설이 연설한 이후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연설이 아주 우아한 말로 미국을 한 번도 지칭 안 하면서도 상당히 명문이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강경한 내용을 담았다. 네. 조금 길긴 하지만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건 첫째,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쇠퇴하고 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네. 약속 도시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가장 강대국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그 미국을 지칭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카니 총리는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관세를 지렛대로 삼고 금융 인프라를 강압의 수단으로 공급망을 악용 가능한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다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의 통합이 캐나다 등 중견 국가에게는 굴레가 됐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통합이 상호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종속의 원천이 됐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이런 거짓 속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식량, 핵심 강물, 금융과 공급망에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제가 됐던 말이 이 말입니다.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식탁에 앉아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메뉴에 오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먹이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옛 질서가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애도해서도 안 되고 향수는 이제 전략이 아니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우리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 미래를 바라보자 뭐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또 벨기에의 마르트 더 베버르 총리도 너무 많은 금지선들이 침범당했다. 당연히 트럼프가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본국이 되는 것과 불행한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르다. 본국이라는 건 봉신국, 그 패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감내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불행한 노예가 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물러선다면은 존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질 수 있는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행동해야 될 때이다. 이 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는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반향이 있는 거죠. 예, 네. 이 연설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반응 궁금합니다. 역시 협박과 비아냥으로 그렇겠죠. 막 네. 카니 총리에 대해서 캐나다는 미국 때문에 살고 있다. 카니는 이걸 기억하고 다음번에는 말할 때 이것을 언급해라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캐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번 그 다보스 포럼에 오기 전에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의 주요 교역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네. 캐나다는 원래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시작됐던 대중국 디커플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도 인상하고 첨단 수출 제품도 중국에 가했습니다. 수출 제한을 가했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중국의 최대 전자통신회사인 화웨이의 최고 경영자이자 딸인 최고 경영자의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체포를 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 체포해 줬습니다. 네네. 당시 명목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중국과 캐나다 사이가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러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카니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극적으로 변했다. 캐나다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냐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됐거나 사실상 훼손됐다며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에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중국과 관계 확대를 통해서 대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무역 분야 외에도 이제 어떤 조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군사 분야에서도 아주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조처인데 캐나다군이 미군의 침공을 가정하는 계획도 작성했다라고 캐나다 일간 글로벌 앤드 메일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건 네. 물론 정상적인 의미에서 밀리터리 플랜 군사 작전 계획은 아니고 예. 단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군이 미군의 침공을 가정하는 모델링이나 뭐 계획이나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나토 동맹국에 있는 동맹국인데 침공을 갖다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지금. 왜 그러냐. 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캐나다 바로 북부에 있는 그린란드 섬을 합병하겠다. 그리고 네. 무역상도 배제하겠다. 그런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사실 뭐 형제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미국과 지칭했고. 캐나다는 거의 이제 같은 시민이라면 국경 맞아요. 상관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네. 근데 캐나다로서 정말 아주 파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국 쪽 반응 어떻습니까? 이에 트럼프는 24일 만약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를 한다면 뭐 합의를 한다면 관세 얘기가 또 나왔겠죠. 그렇죠. 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위협했어. 근데 그럼 캐나다와 중국과 무슨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질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미국의 싸구려 상품을 퍼붓는 구멍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은 100% 관세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중국이 캐나다와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은 그걸 통해서 중국의 싼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100% 캐나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쪽은 일단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은 가능성은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말 우려하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가 이제 우방이라고 보기 힘들 지경까지 오지 않았냐 이렇게 관측동들은 말합니다. 예, 그 뭐 미국과의 다른 동맹국에서도 이런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당연히 나타나고 있죠. 유럽연합이 20년 동안 논의하던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급진전해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저께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행사에 유럽연합 고위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를 급진전시켜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모든 협정의 어머니다, 모든 거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여기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 무역 장벽, 고율 관세니 시장 보호 등으로 상당히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 연합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를 기존 110%에서 40%로 아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직물과 보석 등의 관세를 철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도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처입니다. 네. 더구나 20년 동안 끌었던 이 자유무역지 20년 끌었는데 사실상 뭐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만 끝냈는데 네, 이제 20년이면. 갑자기 타결하고 나선 것은 당연히 미국이 휘두르고 있는 고율 관세 때문이죠. 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연합과 인도의 힘을 합치면은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0억 명의 인구의 자유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인도가 관계 확대해서 대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또 인도 역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물론 대중국 의존도도 줄이고 대중국 견제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다. 그리고 무역 장벽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 상호 관세를 갖다 일방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이거 봐라. 이거 다시 생각을 다시 해야겠는데 네. 그런데 미국의 거리 조정을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의 특유의 등거리 외교, 네, 네. 비동맹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는 영국도 중국과의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머 스타머 총리가 이번 주에 베이징 방문해서 무역 합의 등 양국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항의해서 그린란드에서 벌인 유럽 국가들의 연합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네.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처입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 주체가 가담했다는 것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동맹이라고 알려졌던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축소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확대하게 되는데 미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지금으로서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려는 디리스킹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가능할지도 사실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토로 묶였던 미국과 유럽이 이제 정서적으로 동맹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서양 양안 동맹이 붕괴됐다. 나토가 균열됐다. 이런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유럽 주민의 16%만이 미국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가 지난 11월 유럽 외교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24년 1년 전 조사에서 21%보다 더 낮아진 거죠. 16%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라는 최고 동맹이라는 영국에서도 네. 2024년 37%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난해는 25%로 낮아졌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트럼프가 그린란드 협박을 하기 전에 조사한 게 건데. 이렇습니다. 예. 아마 더 낮아졌겠죠 아마. 예. 이런 근데 문제는 미국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를 유럽에 떠넘기고 서방구 세력 자기네 아메리카 대륙을 세력권을 강화하고 중국 대처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유럽으로서는 그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관계도 최악인데다가 중국한테는 또 시장을 담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이 이제 미국을 또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관계도 이제 재조정해야 되고 네. 중국과의 관계도 재조정해야 되는 이런 큰 난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어렵네요. 이제는 네. 이 나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초대 사무총장을 했던 이즈메 헤이스팅스 영국 사람인데요. 네. 경이 나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결성했던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힘을 빌어서 소련도 막고 전방국이었던 독일이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나토의 효용성과 목적이 지금 증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오히려 미국을 막아야 되는 현실이 아니냐. 미국이 와서 그린란드 땅 달라고 저러고 있으니 예.
그렇다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독일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오히려 나토라는 것이 미국을 견제해야 돼요. 미국을 막고 네. 러시아와 협력하고 독일을 다시 부상시켜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고 그렇죠. 독일이 과거의 국력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힘이 많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워낙 커졌고 네. 결국 유럽에서도 홀로서기를 하려면은 미국과의 관계 제조중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것이 네. 불가피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미국과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재조정을 해야 된다. 속도 조절을 또 속도 조정도 네.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God Only Knows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